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알찬 매일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 세상에 설 곳이 없어 음지로 내몰린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 대학생들이 실습을 왔어요. 저는 그날 간단하게 인원을 체크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제게 일과 시작 5분 전 도착한 한 아이가 저보고 한번 드셔보시라며 식빵 하나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니? 물었더니 엄마가 직접 구운 무화과 식빵이라고 하더군요. 무화과라고? 그렇게 가을이 온 걸 실감했네요. 무화과를 빵에 넣어 굽기도 하나 봐요. 무화과 생각을 하니 살아생전 무화과를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젊은 시절엔 어딘가 모르게 징그럽고 못생긴 과일이라며 무화과를 마냥 싫어했는데 지금은 가을하면 무화과 향기를 떠올릴 정도로 푹 빠져 있네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무화과, 살아계실 때 맛있게 같이 먹고 할 걸 후회 아닌 후회가 밀려오네요. 저는 올해 가을을 그렇게 무화과 식빵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들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은 바쁘게 지내다가도 괜히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평소엔 먹고 싶지 않던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나무들을 제 멋대로 색깔 입혀버리고 빠르게 사라져버리지요. 짧은 가을이 지나면 차가운 바람을 몰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저는 1년 4계절 중 겨울을 가장 기다리고 그 겨울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두서없이 너무 계절 이야기에 심취했네요. 저는 제가 4계절 중 겨울을 가장 기다리게 된 이유인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가 30쯤 되던 해였나 비가 제법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내리는 빗물에 평소보다 시야가 좋지 않아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전을 하며 가는데 사람인지 뭔지 모를 물체가 우산 없이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저거 뭐야? 사람이야? 어디? 저기 빨간색 움직이는 거 안 보여? 보인다. 사람인 것 같은데? 뭘 들고 가고 있는데? 비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빨간 통인가? 뭐 하는 거지? 일단 차 세워보자. 엄마가 내려볼게. 같이 가요. 어둡고 흐린 시야 너머로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가고 있던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디서 난 건지 모를 뚜껑조차 없는 기름통을 들고 걷고 있던 아이. 8, 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는 저희가 자신에게 다가가자 놀랐는지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 아이를 어머니께서 서둘러 붙잡으셨습니다. 너 이러다 감기 걸린다. 우산은 왜 안 들고 나왔니? 손이 없어서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한 손으로 겨우 젖은 옷깃을 쭉 짜내더군요. 그 시린 겨울날 얼음 같은 빗줄기를 맞으며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들고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주유소에 가야 해요. 이건 기름 넣으려고요. 뚜껑도 없는데 주유소는 어디 있는지 알고 가는 거니? 아이는 몸이 덜덜 떨리는 걸 참으려는 듯 기름통을 꼭 끌어안기만 할 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일단 차에 타자. 애 데리고. 애야, 주유소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할머니 차 타고 가자. 너 이러다 감기 걸려. 우물쭈물 하던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라탔고 그런 아이를 위해 히터를 세게 틀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닦으면 되는데 지금 빨리 주유소에 가야 해요. 주유소에는 왜 가는 건지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엄마가 아픈데 집이 추워요. 집에 엄마랑 너랑 둘이 지내니? 그럼 네가 엄마 간병하고 있는 거야? 네, 엄마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엄마 없으면 안 되고. 원래 보일러 같은 건 안 켜는데
오늘 갑자기 엄마가 너무 아프고 추워해서 보일러를 켜면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지폐는 다름 아닌 5,000원짜리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 늦은 밤에 하나뿐인 엄마는 아프고 수중에 돈이라고는 5,000원 뿐이었으니 보일러 한 번 켜는 것도 기름이 없어 힘들었겠죠. 추위에 덜덜 떠는 아이의 손끝에 쥐어진 지폐를 차마 더는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집이 따뜻해지면 엄마가 틀림없이 좀 괜찮아지실 거야. 근데 기름통 뚜껑은 어디 갔니? 아, 이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기름은 사야 하는데 담아올 통이 없어서 쓰레기장 뒤져서 비슷한 걸로 몰래 꺼내온 건데 뚜껑 없으면 기름 못 사는 거예요? 아이가 기름통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용케 기름통을 찾아낸 것이 기특하면서도 쓰레기 더미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작은 팔을 힘들게 뒤적거렸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아이 얼굴이며 어깨, 머리카락을 적신 빗물을 닦아주시다가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보셨습니다. 수진아, 가자. 여기 근처 주유소 있나 찾아보자.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근처에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하자 아이는 분주하게 일어설 준비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픈 엄마가 혼자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지.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딸의 입장으로서 100번 이해가 갔어요. 집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걸어왔을까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 어머니께서 차 문을 벌컥 열고 내리셨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저도 덩달아 내려 주유소 직원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제 뒤쪽을 바라보더군요. 언제 따라 내린 건지 아이가 기름통을 들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우산을 씌워주며 다시 젖어버린 아이의 빗물을 훔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얘가 집에 보일러를 기름으로 켜는 모양이에요. 혼자 저렇게 기름 사서 가겠다고 말통을 가져왔는데 저 아이 집으로 석유 배달 좀 넉넉하게 충분한 양으로 부탁드릴게요. 돈은 제가 드리고요.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가능하지요. 얘, 너희 집으로 기름 배달해서 갈 거야. 너 집 주소 아니? 네, 알아요. 아이는 기름통을 땅에 내려두고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면서 주소를 말했어요. 주소를 받아 적은 어머니께서는 지갑에서 현금을 몽땅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지폐 위에 그 돈을 겹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처럼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쓰렴. 혹시 겨울이 가기 전에 기름이 떨어져서 보일러를 못 켜게 되면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석유 배달해달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네가 오늘 너희 엄마를 위해 낸 용기는 모두 저 하늘에 있는 별에 닿을 거야. 너의 그 마음을 본 별들이 너희 가족을 도와. 그렇게 엄마는 분명 건강해지실 거야. 할머니도 같이 기도할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마음으로 늘 꿋꿋하게 살아라, 아가야. 주유소에 석유 배달을 신청해 두고 어머니와 저는 아이를 태워 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아이를 내려주며 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떨어져서 보일러 안 켜지면 할머니 말대로 꼭 주유소 전화해야 한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얼른 들어가 봐. 아이가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가 앉았던 물기 어린 의자 시트를 하염없이 닦으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그렇게 보낸 게 마음에 걸리시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고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희망주유소입니다. 말씀하신 주소로 방금 석유 배달 잘 마쳤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대로 혹시나 그 애기가 다시 주유소로 전화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 아무 인연이 없어 이렇게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장님께서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엄마, 주유소야? 응, 아까 내가 부탁을 좀 드렸어. 기름 배달하고 나면 전화 한 통 주실 수 있냐고. 배달은 잘 됐나 보네. 응, 당분간은 걱정 없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모르겠구나. 나도 아까 비에 홀딱 젖은 채로 말똥말똥 나를 올려다보던 그 표정이 잊히지가 않네. 그런데 다시 전화하면 부탁한다는 말은 뭐야? 아, 혹시나 또 기름 떨어지면 추위에 떨면서도 보일러 못 켜지 않을까 해서 주유소 사장님한테 부탁드렸어. 애기 전화 오면 기름 배달해 주실 수 있냐고. 돈은 내가 입금할 테니.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우리도 집에 올라가자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 한숨 못 주무실 것이 뻔히 보이더군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건물 내부를 전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학원이나 놀이방 등 아이들과 관련된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시기도 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실천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평소 아이들에게 애정이 넘치는 저희 어머니가 비를 잔뜩 맞고 있던 아이를 위해 그날 베풀었던 온정은 어머니 기준에서는 너무 작고 부족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저 어린 나이에 아픈 엄마를 위해 보일러를 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기특하고 이렇게 추운 날 그 얼음장 같은 찬물을 하염없이 몸으로 부딪혀가며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5,000원어치 기름이면 몇 분을 따뜻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거잖니. 요즘 애들 5,000원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기 다반사인데 그 순수함과 절실함에 가슴이 찢어진다. 안 그러니 수진아? 그래서일까요?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흔이 넘은 지금도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와 제가 선택했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사실 별것 없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역 아동봉사단에 가입하여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회비를 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5년 정도 꾸준히 어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하던 일이 복지사 일이라 어머니를 꽤 능숙하게 리드하며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어머니께서 점차 몸이 힘들어 오셨고 편하게 후원하고 싶다며 알아보신 복지센터와 협회에 후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제가 함께 했습니다. 건물주의 딸로 태어나 살아온 저의 삶은 재벌 3세의 삶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편안하고 유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분이었기에 그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없기에 저는 늘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딸로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소중했어요.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보내는 시간들도 물론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나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반짝이는 순간들이었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한 남자와 마음이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도 저와 같은 복지사였어요. 항상 하는 생각이 같았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하는 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뜻맞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고 저희 둘 사이에는 예쁜 아들도 생겼습니다. 아들 녀석이 5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조그마한 입으로 옹알거리던 녀석이 개구쟁이가 되어 엄마 아빠만 보면 하루 종일 제잘되는 귀여운 때였지요. 저희 부부는 근무하던 센터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당분간 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던 건물을 놓고 싶지 않다며 서울에 있으시길 원하셔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세 가족만 지방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혼자서 건물 관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어머니를 매일 걱정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도 그렇게 했으니 일종의 제 버릇인 셈이죠.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지만 저 없이도 혼자서 너무나 잘해오고 계셨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조금 벅차하기도 하셨거든요. 그 해가 어머니 칠순 조금 넘으셨던 해입니다. 울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딸 박수진은 그렇게 붙어 지낼 때보다 더 극성으로 팔불출을 자처하며 하루에도 골천번 넘게 전화를 드렸네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도 지겨우신지 또 왜 됐으니 끊어라 라고 못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반응이 귀엽고 재미있어 일부러 더 놀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마저 볼 수 없어 씁쓸하네요.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아지신 건 저희 세 가족이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연기를 제법 잘하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매일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별일 없지 하고 여쭈었는데 사실은 아픈 몸을 숨겨가며 괜찮은 척 해오셨던 것이지요.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혼자 병원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너무 뒤늦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차마 현실을 말씀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놀라서 달려간 병원,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건강한 얼굴을 하고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엄마! 이미 서울로 올라오는 길부터 눈물이 흘렀지만 눈앞에 어머니를 마주하고 불러보는 엄마라는 단어는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는 딸을 어머니는 또 품 안에 보듬어 안고 달래주십니다. 어린아이 달래듯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무엇보다 지금 가장 울고 싶은 건 어머니 자신일 텐데도 말이지요. 제가 그렇게 목 놓아오니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 녀석도 따라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들 녀석이 우는 소리에 어머니는 저를 품에서 쏙 떼어내고 말씀하셨어요. 예, 수진아, 민석이 우는데 이제 그만 울어라. 누가 죽기라도 했냐? 민석이 할미가 안아줄게. 이리 온. 누가 죽기라도 했냐?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 어머니께서는 품에는 민석이를 안고 눈빛으로는 저를 달래기 바쁘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40 넘은 아줌마가 서 있지만 제 속은 아직 어머니와 함께 살던 철없는 아이의 모습인가 봅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말에 세상이 다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회사 휴직하고 바로 올라올게. 급하게 온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거든. 내려가서 정리하고 바로 올라올게요. 엄마, 나랑 같이 지내자. 휴직을 왜 하니, 애엄마가. 엄마가 아프잖아. 얘 수진아, 눈이 있으면 엄마 몰골을 봐라. 이게 아픈 사람 얼굴이니? 이렇게 멀쩡한데 뭐하러 열심히 좋은 일, 남편, 아들 다 제쳐놓고 이 좁은 병실에서 지내려고 하니? 엄마가 아픈데 어떤 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엄마가 아파도 너는 박수진 과장이고 김민석의 엄마이고 또 엄마. 내가 아프다고 해서 네가 네 인생 다 놓아두고 언제 갈지 모르는 세월을 이 병실에서 함께 보낸다고 하면 엄마는 기쁠 것 같아? 엄마가 아프니 네 속이 어떨지는 나도 잘 알아. 그래도 엄만 보고 싶은 내 딸의 마지막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병실에서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네 모습보다 회사에서 멋진 과장님으로 집에서 멋진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넌 지금 내가 못했던 더 멋진 일들을 하고 있잖니? 난 네가 여기에 같이 있는 게 너무나도 싫구나. 내 간병은 간병인 구해서 하면 그걸로 되니 너 내려가서 네 인생을 살아. 가끔 보러 오고 통화하면 되잖니? 평소처럼.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너무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다면 어머니께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 하던 일을 내려두고 내 간병만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병실에 남아 어머니의 곁을 하루 종일 지키고 싶은 것은 딸의 욕심이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올라온 김에 병원 측에 이야기해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병원에서 알려준 업체 사람이니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렇게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의 곁에는 생판 모르는 남인 간병인이 함께하게 되었고,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배려 아닌 배려, 명령 아닌 명령에 강제로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덕분에 근무하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새 프로젝트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어머니 간병으로 휴직을 했더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른 직원들이 짊어져야 했겠지요. 지금 돌이켜보니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저였네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응, 수진아, 밥은 먹었냐? 난 먹었지. 엄만 오늘 식사 괜찮았어? 그럼 잘 먹었지. 아이고, 근데 얘야, 간병인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다오. 간병인? 왜요? 이상해? 아휴, 일은 잘해. 아주 깔끔하고. 근데 사람이 영 칙칙하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네, 아니오만 하고 웃지도 않아. 덩달아 나도 칙칙해지는 기분이야. 곧 너랑 김서방이랑 민석이 올 텐데 내가 칙칙해져 있을까봐 겁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알겠어. 내가 전화해서 사람 바꿔달라고 할게요. 며칠 동안 그 좋아하시는 수다도 못 떨고 힘들었겠네, 송 여사님. 말도 말어.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걸려온 전화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짧은 며칠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참으면서 고민하셨을지 어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업체에 전화를 해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구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새로 바뀐 분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은 목소리에 야무져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그분과 잘 맞는 듯 보였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 나야 뭐 잘 먹었지. 너는? 나 이제 먹으려고. 엄마 새로운 분하고는 좀 어때? 잘 맞아? 예, 말도 마. 너무 웃겨. 나이도 이제 20살 조금 넘었댔나? 암튼 삐쩍 말라가지고 뭘 부탁할 수나 있겠나 했는데 말하는 게 너무 웃겨. 농담을 너무 잘해. 말하는 게 그냥 탤런트인가 코미디언인가 중에 홍현인가? 걔 같아. 걔마냥 하루 종일 라디오가 따로 없어. 조그만 게 아주 능글맞어. 귀여워 죽겠어. 아무튼. 그래? 다행이네. 근데 너무 떠들기만 하고 필요한 일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일도 야무져. 네가 있어도 잘 못할 것들을 암시롱 않게 극성맞게 잘해. 내가 손대고 부탁할 게 따로 없어. 워낙 알아서 척척하니. 걱정 마, 수진아. 아이고, 윤주 왔다. 나 끊어.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간병인이 마음에 드시는지 숨도 쉬지 않고 제잘제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하는 복잡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늘 밝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로 괜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전 정말 바보 머저리 같은 인간이네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느 날 간병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통화할 일이 생기면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와 하루에 3번 이상 통화를 하고 있어서 간병인이 제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벼랑간 불쑥 걸려온 전화에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실 어르신께서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최대한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더 늦게 알게 되시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서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난 석 달 동안 항암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받으셨지만 결론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셔요. 어르신께서 따님이랑 통화 나눌 때만큼은 아픈 거 티 안 내시려고 밝은 척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지 말고 몰래 올라와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내용이었지만 속상함에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야지 하면서도 어머니의 통화 목소리에 속아 안심한 못난 딸이라니요.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한들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를 3개월이나 찾아뵙지 않는 나쁜 딸이라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진 저는 그제야 앞뒤 생각 없이 휴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저의 결정에도 남편은 저를 달래며 제 생각을 읽어주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당분간 아이와 함께 잘 있다가 늦지 않게 올라갈 테니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전화달라는 남편의 말. 그 말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냈고 그렇게 어머니께 갈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머리칼이 많이 빠지고 야위어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벼랑간 들이닥친 딸의 모습에 잔뜩 당황하신 어머니께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떠올려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고 속상했거든요. 저를 보고 놀라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떼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오열하는 소리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불 속에서 어머니께서도 엉엉 울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불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엉엉 울다 어머니께서 먼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바로 앉으셨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반질반질해진 상황에서도 수척해진 그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 모습이 떠올라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사람은 왜 꼭 죽어야만 할까요? 왜 사람은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까요? 그날을 생각하니 감정이 복받쳐 세상이 이렇게 원망스럽습니다. 침대에 허리를 기대어 앉은 어머니께서 물기 어린 목소리를 뒤늦게 감추며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어떻게 왔어? 차 타고 왔지. 이리 온 내 새끼.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듯 눈물을 쏟으며 두 팔을 벌려오는 모습에 가져온 짐들을 땅에 내팽개치고 어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약한 병원 냄새와 약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엄마 냄새가 제 코를 찌르더군요. 묘한 신경 안정제. 엄마 품에 안겨본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할 만병통치약, 엄마 냄새. 막상 어머니 품에 안기니 엄마 냄새가 안정제 역할을 톡톡히 한 건지 눈물이 멎어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가 늘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모녀의 눈물의 상봉이 끝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이의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불러낸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실 건지 물어오더군요. 선생님이 자리를 떠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혼자 병실 밖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홍윤주입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얼굴을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들어선 이목구비, 하나로 바짝 올려 묶은 머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바짝 마른 몸이었지만 표정 어딘가에서 야무짐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더 늦지 않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급하게 달려오시곤 하세요. 이 일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저의 오지랖이라며 싫어하기도 하시지만 어머니께는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하세요. 아, 선생님이라뇨. 그냥 저 편하게 윤주라고 불러주세요. 아휴, 다 큰 아가씨를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아니요, 할머님이랑 어머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딘가 모르게 쑥스러운 얼굴을 한 윤주 씨는 제 작은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윤주.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되뇌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어디서 보았더라. 얼굴을 되짚어 보아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잘 모르겠다는 듯 웃어 보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미안함에 제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걸 알아챈 건지 윤주 씨가 다시 말을 꺼내왔습니다. 10년이 넘었으니 기억 못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원래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 우리 언제 봤었죠? 저한테도 여기 할머님처럼 다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빠는 오지 않았고 엄마 혼자서 저랑 오빠를 키우셨죠. 그때 엄마 키가 지금 저만했어요. 저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정말 덩치가 작으셨는데 그 작은 몸으로 저희 둘을 키우시려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엄마가 아프고 오빠는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저랑 엄마만 남겨진 상황에서 겨울이 왔고 윤주 씨는 말을 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꺼.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다가도 한숨을 후 내쉬고 숨을 고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집이 냉동실 마냥 추웠어요. 이불에 물을 부으면 얼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미웠어요. 난 왜 이런 집에 살고 있지? 미웠다가도 금세 무서웠어요. 엄마가 죽을까봐. 오빠 책상을 다 뒤지고 옷장을 뒤져서 5,000원짜리를 찾았어요. 엄마 춥지? 잠에 빠져 대답 없는 엄마를 뒤로 하고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보일러를 켜야겠다. 엄마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싶다.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야. 밖은 하필 비가 오고 있었고 저는 하염없이 걸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어른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선 거예요. 그 차에는 천사가 타고 있었어요. 설마... 전 진짜 나쁜 아이였거든요. 힘없고 돈 없고 아픈 엄마가 미웠거든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건 줄도 모르고 너무 보고 싶기만 했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주유소 찾아 멍하니 걷고 있었는데 차에서 천사가 내리더니 얼었던 몸을 녹여주시고 보일러 켤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을 왕창 주시고 저 그때 할머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꿋꿋하게 살아라 아가야.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어찌나 충격이었는지 꿋꿋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말 하나를 목표로 삼고 버텼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컸니? 이제 저 윤주라고 불러주실 거죠? 그래 윤주야. 이리 와 안아보자. 그 조그맣던 아이가 손대면 톡 부러질 것처럼 작았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되어 야무진 손으로 제 등을 감싸 안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단 말일까.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을 맴돌았어요.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인가요 어디? 10년 전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해 한동안 마음 아팠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저희 눈앞에 있다는 게 어찌 보통 인연인가요?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라고 생각하니 바짝 마른 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지금 한창 대학 생활을 해야 할 나이인데 어쩌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가만 보자. 너 어쩌다 이 일을 하고 있어? 비록 어렸지만 어머니 간병하던 그 기억으로 그때 제가 작고 어려서 어머니께 못 해드렸던 간병 다른 환우분들에게 해드리고자 꿈을 키웠어요. 이렇게 할머님이랑 어머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네가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 작은 아이가. 어떤 말도 윤주 앞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엾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 아이. 윤주 엄마는 윤주가 저희를 만났던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윤주는 복지사들 도움을 받아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고 아무런 가족도 윤주를 찾아오지 않은 채 그렇게 20살이 넘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주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병실로 들어가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며 어머니께 투정을 부리자 그제야 편하게 웃어 보이시던 어머니. 나만 좋으려고 그랬다 왜? 소녀처럼 개구쟁이처럼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뭘 하시던 모든 행동이 다 가슴 찡한 그런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녀석하고 네가 만났을 때 너한테 조금 더 울림이 있기를 바랐어. 어떠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니? 그때 그 녀석이 지금 우리 앞에 윤주처럼 이렇게 밝고 씩씩하게 자라줄 줄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내면이 단단하고 손끝이 야무진 아이가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줄이야. 너랑 난 그때 끝까지 챙겨주지 못한 게 늘 한이 되었잖니.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이 반가움, 이 기쁨을 그냥 알게 하고 싶진 않았다. 난 솔직히 윤주를 처음 봤을 때 나 지금 아픈 거랑 별개로 심장이 멈춰서 먼저 갈 뻔했다 얘. 너도 이렇게 놀라게 해주고 싶더구나. 어머니께서는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도 차분한 말투를 끝까지 잃지 않으시며 일부러 더 과장된 농담을 하시고 장난을 치셨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와의 매일매일은 대부분 그러했어요. 계속 살아있을 저보다 먼저 숨을 거두실 당신께서 더 덤덤하고 여유로우셨지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한 달을 더 넘기지 못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의 남편과 저의 아들, 그리고 윤주까지 슬픔과 안타까움과 절망 속에서 꽤 긴 시간을 헤매었어요. 하늘에 도착한 어머니께서 저희 모습을 보신다면 뭐하러 그리 긴 시간을 슬퍼하냐고 답답해 하시겠지만 그때 저희에겐 마음껏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움과 억울한 감정들이 차분해질 때쯤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송춘희 여사다운 우리 엄마다운 그런 유언이었어요. 예 수진아, 나 가거들랑 우리 윤주 대학 좀 보내다오. 내가 가만 지켜보니 애가 머리가 영 똑똑한 것이 아닌데 이리 몸 힘들고 정신 힘든 일만 하고 평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나 가고 나면 대학 학비 지원해서 윤주 대학 좀 보내라.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지 너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힘들게 그러나 꿋꿋하게 잘 커온 윤주를 대학에 입학시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주 녀석도 못할 것이 없었지요. 할머님 유언이 그거라면 전 할게요. 무조건 해서 1등으로 대학 졸업할게요. 그래 윤주야,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너 정말 좋아하셨어. 그리고 그날 비 홀딱 맞은 너 그렇게밖에 돌려보내지 못해서 늘 평생 한우로 삼고 계셨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꿋꿋하게 살으라는 말에 이토록 꿋꿋하게 자라준 네가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우리 엄마 좋아해줘서 정말 천사같이 살아온 우리 엄마 천사라고 해줘서 고마워. 엄마들은 먼저 하늘나라 가셨지만 남아있는 우리 둘은 꿋꿋하게 그리고 남들 위해 봉사하면서 멋지게 살자. 그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살고 싶어질 때도 게으르고 싶을 때도 항상 그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꿋꿋하게 살으라는 말, 그 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던 유년 시절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존경했던 할머님, 어머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저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윤주는 정말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지켜봐 달라며 제 두 손을 잡고 말해왔어요. 저는 그런 윤주를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윤주의 곁에서 윤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무사히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윤주는 그 어떤 새내기 대학생들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 슬픔 가득한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이 소녀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세상을 가꾸려고요. 물론 저 한 사람이 가꾸어봤자 작은 화단 하나 가꿀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하하하. 저는 세상에 크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홍윤주, 김민석 이 두 아들 딸들이 더 멋지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스스로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두 녀석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제 제법 우리 가족 같은 윤주. 민석이도 나이 많은 누나가 생긴 게 좋은지 하루 종일 윤주 얘기만 한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어머니가 열어주시고 만들어준 세상에 저희 가족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뜻하신 대로
저 또한 남들을 위하는 삶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천해 보려고 해요. 엄마, 사랑하는 엄마, 하늘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제 자랑 많이 하세요. 엄마가 마음껏 자랑해도 될 정도로 나, 김서방, 우리 아들, 윤주, 꿋꿋하고 떳떳하게 살아갈게요. 제 이야기가, 이 외침이 엄마에게 닿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엄마에게 닿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께는 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꿋꿋하게 살아보아요. 버티자 표현보다 꿋꿋하게 살아내자 라고 생각해 보아요. 행복이 끝내 찾아올 거예요. 저도 꼭 그렇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